북한 노동신문을 국민들한테 못 보게 막는 이유는 그냥 뭐예요? 국민들이 선전전에 넘어가서 빨갱이 될까봐? 그거 아닌가요, 원래? 예, 맞습니다. 근데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예,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히려 북한의 실상을 정확하게 이해해서 저러면 안 되겠구나 생각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걸 왜 막아놓습니까? 언론은 보게 하고 국민은 못 보게 하고 국민을 사실은 좀 뭐라고 취급하는 거 아닌가요? 국민을 주체적 존재로 취급하는 게 아니라 혹시 선전선동에 넘어갈 그런 존재로 취급하는 거 아닌가요? 사실 노동신문의 개방의 문제는 진보 정부뿐만 아니라 보수 정부에서도 국정과제로 설정해서 추진했었습니다. 다만 실제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견들이나 우려를 표명하는 분들이 있어서 정책적인 동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에 우리가 이 문제를 다시 국정과제로 다시 한번 설정을 하고 좀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국정과제로 해요. 그냥 풀어놓으면 되지. 너무 엄숙하잖아요. 무슨 국정과제야 이게. 그냥 열어놓으면 되죠. 예. 이제 말씀하신 대로 통일부는 그런 입장인데요. 다른 부처는 좀 다른 의견을 갖고 있어서. 예. 어떤 부처가요? 뭐 국정원이라든지 뭐 법무부 같은 데서는 국정원이 반대할 거. 자기들만 보겠다. 그게 국정원법에 근거한 특수자료 지침에 의해서 묶어놨습니다. 그걸 개정해 줘야 돼요. 국정원 정도는 이런 걸 봐도 안 넘어가는데 우리 국민들은 이런 거 보면 홀딱 넘어가가지고 빨갱이가 되지 않을까, 종북주의자가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거죠. 그렇죠. 이건 정말 문제입니다. 우리 국민을 믿어야죠. 국민들의 의식 수준을 너무 폄하하는 거죠. 이거는 뭐 원칙대로 좀 하면 좋겠어요. 동포 또는 재외 국민을 소재 국가별로 차별하는 느낌이 좀 들 때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중국 동포, 재미 동포, 제일 동포 똑같이 취급합니까? 어때요, 실제로? 조금씩 다른 조건들이 있습니다. 있죠. 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제 그 지역에 따라서 가령 고려인이나 중국 동포들 같은 경우에 조금 더 그러니까 여기에 국내에 들어오는 목적이나 때로는 그 역사적 특수성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좀 다를 수는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좀 여기에서 이제 가지고 있는 느낌이 차별을 하는 그러니까 느낌만이 아니고 느낌이 거기에 더 불리하게 하는 차별이라기보다는 좀 더 어려운 동포들에 대한 좀 다른 지원들이 특별한 지원들이 있는 경우들이 있죠. 예를 들면 국적을 회복하거나 예. 아니면 국내 취업을 하거나 비자를 받거나 뭐 할 때 진짜 동등하게 취급해요. 지금은 예전에는 이제 H2 비자라고 그래서 아니 결론만 얘기해 보세요. 막 복잡하게 얘기하면 잘 못 알아들으니까 정말로 모든 영역에서 공평하게 대우합니까? 아직까지 비자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공평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한번 혹시 그런 좀 국적 회복에 있어서도 동등한 기회를 줍니까? 예를 들면 제1교포 문제라든지 재미 동포들, 재미 동포와 재중 동포를 동등하게 취급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게 제 질문이에요. 그 구체적인 조건까지는 좀 더 확인해봐야. 네, 좀 알아보세요. 내가 보기에는 차별이 있어요. 말씀하십시오. 지금 대통령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관련해서는 조선족, 고려인에 대해서는 약간 재미동포, 제일동포와 다른 우리가 비자 정책이라든지 국적 정책을 좀 취하고 있습니다. H2 비자라는 별도의 비자 제도는 고려인, 조선족에만 해당되는 비자입니다. 그렇지만 재미동포라든지 제일동포가 우리 비자, 체류 자격을 얻을 때는 F4 비자, 훨씬 더 영주하는데, 체류하는데 편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대통령님이 지침을 주셔서 내년도 상반기 중에 1월 중에 아마 두 비자 제도는 통합이 돼서 체류 자격에 있어서의 차별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국적 회복 절차도 약간 차등이 있긴 한데 그 말씀 주셨던 복수국적 재미동포들 65세 이상 대부분의 대외 동포들은 복수국적 제도가 인정되는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 국적을 65세 이상이 되면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국적을. 그렇지만 조선족
그러니까 중국 동포죠. 중국 국적인데 중국은 우리와 같이 단일 국적주의이기 때문에 국적을 우리 회복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국적을 포기해야만 우리 국적을 얻는 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건 이제 중국의 법제 때문에 그렇다는 거고, 이제 문제는 이제 우리 국내적으로 내부에서는 최소한 각 재외 동포들의 소재 국가에 따라 차별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겠다.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가능한 부분부터 한다 그 말이죠. 지금 그런 우려는 국내 투표에도 사실은 이미 있거든요. 예를 들면 요양병원 입원자들에 대한 투표는 지금 우편 투표하지 않나요? 예. 부분적으로 그 그런 게 지금 정신없이 우편 이렇게 거의 반의식불명 상태에서 누워있는 사람들 투표권은 누가 행사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따지면 사실은 그런 문제는 똑같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문제는 그런 부작용, 일부 문제가 있더라도 예를 들면 특수한 지역 국가에는 우편 제도가 좀 미발달 또는 좀 늦어서 그렇다면 보완책을 만들 때 그것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우편 투표할 수 있는 우리 재외 국민들의 투표권을 제한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나라의 주인이라면서요. 그래서 지금 그런 해외에 나가 있다고 투표를 예. 사실상 못하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부작용들이 설령 가능성이 있더라도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큰 틀, 참정권이라는 틀 속에서 어떻게 이 부분을 인정하고 제도로서 도입할 네. 것인지에 대한 좀 국민적인 합의가 그러니까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협의할 게 아니라 추진을 하세요. 위원장님 지금 그 말씀 하시면서 딱 머리에 떠오르는 게 인력을 어떡하지 그 생각 들죠?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죠. 예. 포괄적으로 하려면 좀 인력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저런다니까요. 좀 확 늘려주세요. 다시 재검토해가지고. 다시 논의해 보겠습니다. 다시 제출해 주시죠. 저럴 줄 알았다니까요. 이게 수요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인원수를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초기에 대량으로 인력을 투입해가지고 하면 다 걸린다 이런 생각이 들게 해야지 재수 없으면 걸린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연히 일부가 걸리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저지르고 걸렸을 때 거기 속된 말로 땜빵을 한단 말이에요. 로비하고 막 돈으로 막고 정치인 동원하고 집에 우리 위원장님 막 집에다가 전화하고 그런다고요. 그걸 막으려면 하면 걸린다 이 생각이 들게 해줘야 된다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러려면 인력이 많이 필요하고 초기에 대대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다 잡아야죠. 잡으면 형사처벌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과징금을 대대적으로 때리라니까요. 예. 돈을 뺏어요, 돈을. 예. 좀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려고. 수사를 해서 검찰에 넘기면 뭐예요? 기소도 잘 안 하고 수사하는데 막 몇 년씩 걸리고 또 재판 가면 뭐예요? 가가지고 막 몇 년 재판에 겨우 기껏해야 집행유예 받고 다 나와버리는데 소용이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과징금을 대대적으로 부과할 수 있게 제도도 만들고 조사 인력도 대량으로 좀 투입해가지고 예. 하는 쪽쪽 다 걸린다 이 생각이 들게 꼭 하셔야 됩니다. 예. 확실하게. 이게 대한민국 경제 운명이 달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좀 큰 기업들이 아주 당연히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니까 중소기업도 성장을 하면 똑같이 배워서 똑같이 그런다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못된 며느리 밑에 시어머니 밑에 못된 며느리 중견기업 집단도 상당히 좀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안 좋습니다. 똑같이 배워가지고 예. 막 쥐어짜고 그다음에 회사 이익 좀 생기면 배당 안 하고 막 쌓아놨다고 그건 뒤로 빼돌리고 예. 무슨 이상한 회사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비싸게 발주하고 이래가지고 회사 자산 다 빼돌리고 이거 우리만 아는 게 아니고 온 동네 전 세계 사람이 다 알고 있어요. 대한민국이 저런 짓을 하는 기업이 있다. 제가 똑같은 얘기를 한 번 더 반복하면 이게 노동자와 기업인 사이의 관계 이거를 대등한 관계라고 보고 각자가 1대1로 협상하고 거래해야지라는 관념을 가지고 노동자들이 무슨 조합을 만들어가지고 달려드니까 야 이거 소요죄 집단 폭동죄 이런 걸 해가지고 죽이고 사형시켰잖아요, 그죠? 그러다 결국 대공황을 맞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동자들 단결권 허용하고 집단 행동하게 하고 그랬더니 이게 노동자들이 지위가 높아져가지고 적정한 배당을 받고 그러니까 기업도 경쟁을 제대로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산업 발전하고 미국이 지금
오늘 미국이 됐다. 뭐 그런 얘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시 또 이런 상황이 생긴 거예요. 거래 체계가 복잡하게 되면서 이 을 공급하는 측 여기가 지금 상하 관계로 전환이 되죠. 옛날에는 맞습니다. 대등한 관계였는데 지금 이렇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아래 위로. 지금 디지털화되면서 또 더 더 심해졌죠. 그러면 이 소위 을의 입장에 있는 쪽을 연합해서 공동 대응하게 해주지 않으면 완전 주종 관계가 되어버린다니까요. 거래 관계가 아니고 주종이 된다고요. 예. 이러면은 정상적인 시장 경제가 운영될 수가 없다. 예. 그러니까 을에게 힘을 줘서 주종 관계로 빠지는 거를 대등한 거래 관계로 복구시켜주는 유일한 힘은 연합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고를 좀 근본적으로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금융기관에서 돈 빌려가지고 능력이 없어서 돈 못 갚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부실 채무자들 그거에 대해서 송달 특례, 인지 특례 이런 것까지 줘가면서 결국은 소위 기판력을 이용해가지고 채권 소멸시효 기간만 연장한 거 아닙니까? 보통 상사채권은 3년 길어야 5년인데 10년짜리로 다 만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걸 자꾸 갱신하고 근데 인지도 깎아주니까 대부업체나 이런 데서도 쉽게 하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거 매우 부당해 보이는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게 너무 쉬워서 그게 너무 유리하게 네. 그쪽으로 몰아간 측면이 있어서 이런 부분까지도 저 법무부랑 협의해서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저는 그 헌법상 평등권 침해처럼 느껴지던데 법률로 금융기관에 부당하게 유리한 제도를 만드는 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이니까 이 제도를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도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너무 심하잖아요. 힘없는 사람한테 더 불리하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 금융기관이 뭐 돈이 없어 인지대가 부족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거 왜 깎아줘요? 그 이해가 안 되던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기능을 강화해야 된다고 하는데 자관이 최근에 성착취 촬영물 네. 무슨 어젠가 기사에 나서 난리가 났던데요. 이게 대개는 해외 서버로 되어 있다는 건데 지금 현재 상태로는 예를 들면 이건 이제 불법이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트 차단이 안 됩니까? 그 사이트에서는 한 70% 정도가 불법 촬영물인 것이 확인이 되어야 사이트 차단까지 간다고 하는데 70%가요. 그 아니 네. 이론적으로 그 사이트 안에 네. 범죄적인 불법 내용이 있으면 그 사이트 전체 그 부분을 차단하는 게 안 되면 네. 전체를 차단할 수 있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저는 근데 뭐 70%가 안 되면 차단이 안 네. 된다는 얘기는 뭐죠? 1%가 불법 촬영물이 있더라도 저는 차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네. 그 당위성 얘기 말고 네. 현재 네.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차단이 되냐 안 되냐 그 말이에요. 네, 저희 네. 성평등부의 안전인권 정책관 네. 조영수입니다. 그 방심위에서 기본적으로 심의하는 기준에 어떤 그 사이트를 자체 폐쇄를 하기 위해서는 그 사이트 안에서 운영되는 음란물이 70% 이상이 돼야만 그 전체 사이트를 차단할 수 있다고 그게 합니다. 무슨 말이니? 그 근거는 뭐예요? 그 방심위 자체 기준. 자체 기준이에요? 우리 방심위 쪽 얘기해가지고요. 일부라도 해가지고 차단 요청을 하고 안 되면 전체를 차단하는 거래요. 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방침에 따르면 막 쓰잘데없는 거 잔뜩 올려놓고 네, 맞습니다. 그거 하면 되네. 네. 그 말이 안 되지. 전에 초코파이 1,000원짜리 이런 건 왜 기소한 거예요? 이번 계기가 저희들한테도 이게 어떤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를 좀 돌아보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왜라고 했을 때 답변을 할 수 있는 부분은 굳이 따지자면 그 사건에서 이제 피해자에 해당되는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회사에서 굉장히 이제 강한 처벌 희망의 의사를 표시를 했었고 그 부분이 이제 뭐 화해나 이런 것들 없이 끝까지 가다 보니까 네. 기소가 이루어졌는데 이 결국 지금 아시다시피 이제 상고 포기하면서 사건은 종료가 됐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보면 결국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도의 공소권을 행사하는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좀 됐던 것 같고 저희들도 관련돼 가지고 앞으로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이 부분에 대한 지침을 좀 마련하는 중입니다. 네. 원래 경미한 이거 초범이 아니고 재범이거나 뭐 그랬어요?
예, 그랬던 전과가 것으로 있었습니다. 예. 네. 전과가 있었던 절도 것으로 알고 전과가 있습니다. 예, 예. 절도 그랬던 전과가 걸로 있었나요?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어려움도 있었겠네요. 예. 기소 유예하기가 조금 어려운. 어쨌든 법률 제도상으로도 이런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들은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도 꽤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죄가 되면 액수가 적어 20원 피해를 입었더라도 10원짜리 피해라도 이론적으로는 어쨌든 처분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기소유예를 하든지 기소하든지. 예, 그렇습니다. 예. 죄가 되면. 근데 10원짜리 길에 떨어진 5핀 주스 갖다 그 점유이탈물 횡령이잖아요. 그죠? 신고 안 하고. 예를 들면 그런 경우도 굳이 기소해야 되나 그런 거를. 아예 제도적으로 경미한 처벌 가치가 없는 거는 안 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다른 나라는 그런 게 있다고 하던데. 저희들은 검토해 보겠습니다.